지난 주말 정부가 미국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무제한 통화 수합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화 수합 얘기가 나왔을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일 때,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때 이럴 때 나왔던 얘기인데 이렇게 지금 안정적이고 주가도 오르고 이러는 상황에 통화 수합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불안불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통화 스와프의 개념부터 이 제안이 갖는 전략적 의미까지 폭넓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통화 스와프가 뭐길래 우리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 요구를 했는지 여기부터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통화사업은 간단하죠. 뭐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은행이 돈을 주는 거고 뭐 개인이 은행이 주는 건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수합이라는 건 주고받고 하는데 주고받고.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1억 달러를 미국에서 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뭐 우리 환율 적용해서 원화를 미국에 주는 거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원화는 사실 갖고 싶지 않은 통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신흥국들이 항상 미국에다 요구하는 게 좀 통화 수합을 해달라. 그럼 자기네 환율이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통화 수합을 제안했고요. 이번 통화 수합이 뭐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 이제 그 우리 한미 통상 협상 결과 중에 3,500억 달러. 네.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는 그 부분인데 지난 한미 협상에서도 보면 다른 부분은 거의 명확했거든요. 뭐 농산물도 그렇고 뭐 약간 트러블이 있었지만 뭐 관세도 그렇고 뭐 조선업엔 투자 이런 거 다 에너지 구매까지 다 명확했는데 유일하게 좀 우리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이제 3,500억 달러를 미국에다 투자한다. 그거는 투자를 미국 마음대로 하고 말도 안 되지만 이게 9대 1을 자기네 구가 갖고 우리 1을 주는. 그래서 저희 갸우뚱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정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단 9대 1은 자기들은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는 않는다. 그거보다는 특히 이제 3,500억 달러의 그 규모도 보면은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예를 들어 한 400조 뭐 그 정도 되잖아요. 정부도 뭐 땅을 파서 그 돈을 어디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을 해준다. 여기까지였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 뭐 베세트 장관이 막무가내죠. 네, 당장 미국 통장에다가 입금해라. 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화 수합 얘기를 꺼냈거든요. 우리는 외환 시장 규모가 작고 외환 보유도 작으니까 그렇게 가면 우리 또 외환이 겪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대신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되면 바로 우리한테 쏴줘라. 그게 이제 그 우리 통화 수합을 주장한 건데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그 배경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이 받든 안 받든 지금 외환 시장이 아직은 좀 고공행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외환 시장에 충격을 안 주기 위해서 통화 수합의 이슈를 우리가 먼저 꺼낸 것 같고 이건 아주 단기적인.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조지아주 사태도 그렇고 이번 3,500억 달러도 그렇고 우리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통상 당국자들의 무지함을 세상에 알려서 결국은 노린 건 뭐냐? 지금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그런 두 가지의 어떤 전략적 배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보면은 통화 수합 라인이라는 게 금액이 300억 불, 600억 불 정도였어요. 과거에도 네. 한도가. 그랬는데 무슨 3,500억 불을 다 달라고 하면 무제한이 아니라 3,500억 불만 해도 너무 커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 걸 미국이 체결해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는요. 이 방송에서 이런 용어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협상 과정에서 뻥카 대 뻥카입니다. 뻥치는 카드 대 네가 나한테 그랬어? 그죠. 그럼 나도 똑같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거는 그죠. 말이 안 될 되죠. 것 같아요. 네. 안 된다고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통상 당국자들도 되게 보면 똑똑해요. 멍청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나온다? 그래. 한번 누가 더 누가 끝까지 가는지 해보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끝까지 가면 보통 이제 달러원 환율이 아래로 원화 강세로 잘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저 3,500억 불 일을 잘못해서 핸들링을 할 경우에는 2,000원도 간다.
뭐 2,500원, 뭐 3,000원인들 못 가겠냐. 옛날에 뭐 몇백억 불 없어가지고 2,000원 가는 분위기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나라 통화들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되게 약세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던져지니까 아래로는 한 1,300원에 막힐 것 같고 위로 잘못해서 관세를 때려 맞든 아니면 저걸 주기로 하든 어떻게든 잘못하면 한 번 위로 튈 것 같으니까 네. 달러를 더 사서 모으려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기업들은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게 환율이 하방적으로는 경직성이 있고 그렇죠. 이게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지금 달러를 막 사놔야 되겠네. 개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긴 한데 네. 이게 지금 그런 여력이 있는 가게나 기업은 많지 않아요. 올해 성장률이 너무 낮아서. 성향 돈이 없다. 예. 살 그래서 돈이 많이 없다. 하긴 하겠는데 네. 기업들도 아마 지금 그런 식으로 전략을 좀 구상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어쨌거나 협상의 어떤 카드로서 통화스와프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계속 비교되는 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랑 일본이잖아요. 우리나라랑 일본 지금 협상 구조, 뭐 협상력 자체에 어떤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뭐 큰 차이는 없고요. 뭐 주고받는 것도 비슷한 것 같고 관세율도 비슷한데 일본 정치권은 이제 조금이라도 아시면 상당히 여론에 민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여론 지지율이 조금만 나쁘면 총리가 몇 달 안 하고 내려가거든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됐죠. 그게 우리나라하고의 근본적인 차이 같아요. 그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일본이 우리보다 협상을 먼저 체결했다고 여론에서 호들갑을 떨고 우리 자동차가 이제 우리 25% 일본이 15% 먹으니까 불리하다거나 저는 지금 그렇게 바닥바닥 움직이는 게 결코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 우리 정부의 전략이 물론 뭐 전체적인 통상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썩 들어하진 않지만 지금의 만만디 전략은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좀 단기간에 피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외환보유고가 한 4,1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일본은 1조 3천억 달러거든요. 중국이 3조 3천억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일본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솔직히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국 중에 뭐 5,500억 달러가 빠져나가도 별 문제가 없어요. 특히 뭐냐면 우리는 원화 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미국에 이제 어떤 음식점 가서 원화를 딱 들이밀면 안 받죠. 엔화를 들이면 받을 거예요. 결제 통화라는 게 틀린 거죠. 다르다는 점이라서 일본과 우리의 이 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외환시장 충격 이거는 일본은 큰 충격은 없을 거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있죠. 만약에 불가능하지만 정말 3,500억 달러가 빠져나간다면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통화 수합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이랑 무제한 통화 수합 라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무제한 뭐 미국에서 계속 달러를 줄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 뭐 조금이라도 달라 뭐 이런 거로 그러니까 이제 베팅을 한 거고 이런 상황인데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예를 들면은 반도체 안 살래? 아니면 이제 마스가 한다 그러니까 배 이거 안 할 거야 너네? 이러면서 우리도 뭔가 베팅을 해야지 안 그러면 3,500을 다 내놓으라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뭐 대안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솔직히 될까요? 이제 미국하고 일본의 통화수합은 좀 몇 년 전에 된 네. 거라서 그거는 이제 사실 일본에 대한 통화수합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엔화 갖고 결제가 되거든요. 교육에서. 그러니까 그건 어떤 미국과 일본의 동맹의 상징적인 그런 차원이지. 뭐 근데 그게 뭐 시장에서는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 이제 좀 옛날 얘기를 하면 97년에 제가 그때 이제 증권회사에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입사하고 한 2년 있다가 외환위기를 받았는데 입사할 때만 해도 원달러 한 일이 뭐 700원, 800원 그랬거든요. 와, 예. 네. 그랬더니 갑자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게 2,000원까지 올라갔고 외환보유고가 아직도 기억나네. 97년 말 그때 이제 DJ 정부가 새로 들어섰는데 네. 외환 그 보유고 창고를 열었더니 없더라. 없어요. 예, 그래서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죠. 그때가 외환 보유고가 우리 200억 달러였습니다. 204억 달러. 근데 우리 지금 4,163억 달러 8월 말 기준인데 거기서 3,500억을 빼면 662억. 200억보다는 많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거를 이제 금융시장이나 경제 규모 대비 비율이 어떻게 되나를 봐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GDP 대비로만 보겠어요. 그때가 외환위기 때가 3.4%. 우리가 이제
3,500억 달러를 제하면 662억 달러 지금 그게 3.7%입니다. 딱 좋죠. 뭐가 좋을까요? 네. 글로벌 투기 자금이 자금이 와서 이제 그렇죠. 그 증시에서 작전주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뭐 증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주식을 고르냐면 일단 대주주 물량이 많은 거, 유통 물량이 작아야 자기들이 사고 팔 때 가격이 확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환 보유고가 작고 그런 쪽으로 들어가. 일본 엔화 시장에서 글로벌 투기 자금이 움직인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 시장 입구가 되게 작아요. 왔다 갔다. 네. 자기들이 시세 조정하기가 좋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숏을 걷는 겁니다. 예. 그럼 폭락하겠죠. 예. 그 시세 차익 내고 거기다가 또 이제 롱을 걷는 겁니다. 왜? 다시 펀더멘트를 복귀하는. 그렇죠. 그 글로벌 투기 자금이 딱 해먹기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부라 그걸 모르겠어요? 절대 제가 보기에는 3,500억 달러 넘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순간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떤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무제한 통화 수업을 미국이 받아들이는 상황이 될까요? 저는 둘 다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예, 물론 뭐 세상 일은 알수 왜냐하면 이제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식을 통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됐을 때 상식적으로는 둘 다 가능성이 없지만 만에 하나 이제 무제한 통화 수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라면 정말 정부에서 우리 외환위기 또 겪을 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 넘어 있는 게 사실 정부 돈은 아니거든요. 그죠? 뭐 민간이든 어떤 기관이든 요구하면은 달러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그쪽에다 얘기를 하고 우리 넣겠다. 대신 우리나라 외환위기 들어가면 니들이 다 책임져. 받는 게 있으면 줘야 되는 게 있지 않아요. 정부가 정말 강력하게 밀고 나갈 때. 예. 둘 다 말도 안 되지만 예. 그렇게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은행 대 중앙은행이 통화사업을 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도 뭐 그런 점에서는 통화사업을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미국이 통화사업을 체결한 국가들은 어떤 나라들이냐면 캐나다, 유로화, 엔화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서 저쪽에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그 돈으로 결제가 어쩔 수 가능한 없네요.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원화로 결제를 할 수 있을까? 미국이 예, 그거는 좀 갸우뚱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마이너스 통장인 같지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 게 원화를 줘봤자 그건 종인데 결국은 내가 너 대출해 준 거지 뭐 이렇게 느낄 수밖에 미국은 없잖아요. 실제로는 3,500억 불 나 대출해 주면 내가 3,500억 불 도로 줄게 이런 얘기를 한 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줄 것 같지는 전혀 않아요. 근데 결국은 트럼프는 아까 말씀하신 비상식적으로 나 끝까지 안 내면 너 관세 50 뭐 25. 그래서 3,500불 안 낸다 하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관세 뭐 많이 낼 수 있어 너네 이렇게 협박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그렇게 양대 강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치킨 게임에서 맨 마지막에 누가 비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킬 가능성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고요. 근데 네. 오늘 어젠가 오니까 산업부 장관이 아마 이제 제가 기사를 얼핏 봤는데 부하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를 이제 기사를 봤는데 뭐냐면 트럼프 임기 뭐 마지막 해는 레임덕이니까 그냥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서 2년 버틸 수 있다. 그건 2년 어렵지 버틸 않다. 수 있다. 다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은 미국 국민이고 그렇다면 미국 사회의 분위기는 뭐 강약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분위기다. 그러니까 미국이 바뀌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도 이런 분위기라면 우리는 못 버틴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변화 이런 걸 감지를 한다면 그렇게 서로 강대강으로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통상 당국자들도 정말 이제 뭐 저 개인적으로 욱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많이 들긴 하지만 통상 당국자들도 그런 감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국익을 최우선 해야죠. 뭐 정말 더러운 일이 있더라도 최대한 뭐 우리 기업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그렇게 제일 좋은 거는 일본처럼 그렇게 바로바로 체결하지 말고요. 예, 협상을 질질 끄는 게 저는 가장 우선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잘하고 있는 거네요. 질질 네, 끌면서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 환율은 어느 정도 레인지라고 보세요? 외환위기 때가 우리 2000 아마 1 가격으로 그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1,380원, 90원 그 정도잖아요.
그럼 거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게 2,000까지 갈 가능성은 없고, 예. 좀 올라가 봐야 뭐 한 1,400원대 중반, 뭐 1,500원, 뭐 그 정도의 느낌은 드는데, 다만 이제 외환 보유고가 만약에 3,500억 달러 빠져나갔을 때, 우리도 이제 그 빠져나간 거 외환을 채워야 되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경상수지, 뭐 상품하고 서비스 다 해서 1년에 한 50억 정도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50억 불. 그러니까 50억 불을 3,500억 채우려면은 그래서 그게 참 그 적정 외환 보유고라는 개념을 이제 많이 쓰는데, 우리 이제 그 환율보다는 저는 이제 환율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어느 국가 통화수합, 우리가 중국하고도 통화수합 하고 있거든요. 중국 위안화가 요새 결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외환위기를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설령 3,500달 나가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신용등급의 강등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부분하고 엮이냐면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건 좋은데 2029년까지 지금 중장기 계획 보면 국가 채무 비율이 거의 60% 약간 못 미치는 수준까지, 지금은 올해 작년에 49%인가 8%에서 올해 50%를 확 넘었어요. 국가 채무 GDP 비율이. 이거는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분명히 효과가 있고, 주식시장도 호재예요. 왜? 주식시장은 먼 미래를 안 봐요. 정부가 돈 풀면 주가 올라가니까. 예.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신용평가사들이 한국 경제를 그렇게 좋게는 평가를 안 하는 데다가 지금 외환보유고라는, 예. 지금 좀 BIS, IF 기준으로 좀 빡빡하게 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적정 수준 한 9천억 달러인데, 이거는 걔네들이 너무 이제 크게 잡은 거고, 우리가 가장 지금 작게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3개월 수입치. 3개월 동안 뭐 우리 필요한 이제 뭐 기름이든 뭐든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면 한 1,000억 정도? 예. 근데 3,500억 빠져나가면 1,000억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신평사들이, 그러니까 글로벌 신평사들이 등급을 낮춘다. 이건 뭐냐? 우리 이제 정부고 기업이고 바깥에서 돈 빌릴 때 가상금리가 확 뛰는 겁니다. 그게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대외 신인도 쪽에서 저는 환율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신용등급 이쪽을 좀 더 저희가 신경 써서 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